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보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 시장 안정펀드의 조성 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 경제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빠지며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또다시 발동됐습니다. 양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지난 13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금융 처방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반등한 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증시도 장중 폭락하며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또다시 발송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급락세가 되풀이되는 흐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변동성도 강하고요.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섭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단숨에 1400선까지 왔고요. 코스닥은 400 중반선이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450선입니다. 정확히. 속수무책으로 넉넉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중론인 가운데 사실 조금 더 빠질 자리가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더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참 종잡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은 또 오늘 어마어마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디까지 개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시장은 빠지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이어갈까요? 그리고 기관의 방어는 언제쯤 들어올까요? 하나하나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483입니다. 낙폭이 좀 이게 줄어든 겁니다. 이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107포인트 지금 세 자릿수가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600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00이었는데 이게 장 초반에 사실 좀 어제 미국 증시 빠진 거와는 좀 별개로 야간 선물 쪽에서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올리면서 출발하는데 완전히 페이크였습니다. 그대로 속임수였고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게 사실은 뭐 약간 스무스한 곡선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지수 포인트 자체를 보시면은 그냥 수직낙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멈춰있는 구간, 저 구간이 지금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매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시간이고요. 서킷 이후에 잠깐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다시 밀렸고요. V자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전혀 반등김이 없고요.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 사주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오늘도 3,124억 원이나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5,312억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도가 도대체 언제쯤 잦아들지 선물 쪽에서도 지금 매도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7만 원이 단숨에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이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좀 버티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대로 37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네이버 보십시오. 네이버는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인데 이 버티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이버도 19만 원대부터 14만 원까지 지금 쉼없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워낙 많이 밀려 내려온 부분도 네이버가 오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지금 8.28% 급락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볼만한 부분은 LG생건 낙폭 적죠.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장중에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중국에서 지금 오히려 조업을 재개한다. 그리고 지금 우한 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중국 쪽이 가장 먼저 이 문제가 불거졌고요. 1월 20일경이었는데 사실 그 전에 한 1월 14일경부터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씩 받던 그 증시의
조정이 중국 쪽은 한 이틀 전부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멈춘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데, 물론 멈췄다고 표현하기는 섣부를 수 있겠지만 중국 쪽과 지금 유럽, 미국과 엇박자가 나다 보니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우리 시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연저점이고요. 현대차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리먼 쇼크 당시의 주가 수준까지 결국에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SK텔레콤도 지금 17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SDI 올해 올라간 부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석 달 동안에 지금 2달 동안에 반토막 정도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 역시 2차전지 관련 좋은 기대감, 뭐 실적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30만 원대까지 순식간에 쭉 올라갔었는데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또 연저점이고요. 역시나 10년 내 최저점입니다. 포스코 역시 지금 리먼 사태 이후로 지금 연저점인데 오히려 그 전보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포스코는 이 정도 펀더멘털이면. 그리고 뭐 올해 배당 기준으로 한다면 포스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시크리컬 업종 특히나 직격탄 맞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섹터긴 한데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어느새 주가 13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 낙폭 지금 뭐 7% 넘습니다. 450 이하로 또 내려왔는데 다음 보도록 하죠. 501부터 437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멈춰있던 구간은 서킷 걸려있던 구간이고요. 서킷 이후에 동일합니다. 거래소와 살짝 들어올리는 듯 하다가 또 내리 꽂아버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할지 조금은 낙폭을 줄일지 아니면 다시 내려 꽂을지 누구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쪽 조금 수급을 보셔야 되는 게 개인 투매 오늘 좀 나오네요. 개인 투매 나오고 반대 매매도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워낙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20% VI 2번씩 걸리는 종목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딱히 실적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털의 이유보다는 그냥 수급상의 이유로 작은 중소형주 종목들이 대다수가 지금 20% 내외의 하락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두려움에 오늘 정도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폭락 장세로 다시 접어들다 보니 안 되겠다, 일단 피하자라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매수 다시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선 간간히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려 4%가 넘게 빠집니다. HLB, 펄어비스 모두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OTT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기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이 이미 다 끝났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고, 작년 대비해서도 편수나 대작은 없지만 편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OTT 관련이다, 영상 관련이다, 그리고 집콕 관련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이 급락장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CJENM 4.4% 빠지면서 이제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도 시총이 더 내려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올라가는데 5G 보셔야 됩니다. 5G 중국 관련 소비주들 살아나면서 가장 빨리 반등이 납니다. 지금 가장 빨리 반등이 나는 부분이 5G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화장품보다도 지금 5G가 더 우선입니다. 지금 KMW 어제 오늘 이 급락장 속에서도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젠 진단시약 관련해서 오늘 급등락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 SK머티리얼즈, 헬렉스미스 모두 빠지는 가운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지금 셀트리온 제약 빠지는데,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사실 첨보 그리고 코스피 쪽에는 LG화학, 삼성 SDI, 유럽 쪽 문제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삼성 SDI와 LG화학 이런 대기업들이 헝가리 쪽이나 아니면 폴란드 쪽 동유럽권 국가에 지금 공장을 두고 있는데 셧다운 우려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물자 이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유럽이 지금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지금 기대를 모으던 실적들, 그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우수수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추풍 낙엽이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 1,300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무려 하루에 3%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달러 강세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시장의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폭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목요일 장입니다. 코스피가 10년 8개월 만에 1,500선이 붕괴됐고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12시 5분부터 양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더해가는 시장인데요. 오늘의 특징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KMW, 대한항공, 앱클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앱클론인데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앱클론이 현재 4.36% 올랐고요. 거래가 31,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고 있지만 상승폭의 변동이 큰 모습입니다. 최저가 30,050원, 최고가 34,9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인 17세 청소년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원인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편 앱클론은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항체 신약 AM201이 미국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신약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저해하는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대한항공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항공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22% 넘게 급락했고요. 거래가는 14,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현재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업계 업황이 약화될 거란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한진칼과 대한항공 우선주를 비롯해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 대부분이 52주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의 1차 충격으로 1분기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항공사들의 대규모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재무 구조가 약해지면서 2차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올해 각국의 5G 대규모 설비에 따른 수혜를 볼 거란 전망에 KMW가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07% 올랐고요. 거래가 44,5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 최고가 46,05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국내와 해외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5G 인프라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4조 원의 투자를 합의한 데 이어서 중국이 신형 인프라에 약 206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전날 KMW는 일본 이동통신사인 라쿠텐 모바일과 890억 원 규모의 LTE 기지국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예, 가장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업종 굳이 찾아보자면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항공업종 얘기들 오늘 많이 나와요. 미국 델타 항공 같은 경우 지금 3분의 1 토막 났다 얘기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각국 정부가 항공 산업에 대해서 지금 자금 수혈에 들어간 것 같은데 파산이 좀 막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우선 파산을 맞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항공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민간 어떤 사업자라고 본다고 한다면 한계는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 국제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국유화, 그러니까 정부가 인수를 하는 쪽으로 가야 어느 정도 이 파산 같은 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타격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1조 달러 투입을 마련 중인 현재 상태인데, 이 500억 달러 규모의 항공산업 지원책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업계가 전면적인 폐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항공사들의 경영난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미국의 주요 7대 항공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가 정부의 250억 달러 현금 지원, 또 250억 달러의 대출 같은 모두 500억 달러를 지원해 줄 것으로 촉구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세금 유예 등을 포함해 7억 1,500만 달러, 우리나라는 5,300억 규모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고, 프랑스는 국유화 카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어떤 항공사를 흡수하는 카드까지도 좀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에어 프랑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면서 4월 전에 벤 스미스 CEO로 만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부분이 밝혔는데요. 프랑스는 가능한 방안으로 이 주식 매입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국유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도 지금 지원에 착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대표적인 북유럽 3개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3개국 연합 항공사죠. 이 스칸디나비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위해서 30억 스웨덴 크로나, 약 3,700억을 좀 우리나라 돈으로 3,700억 원 정도로 투입하는 부분을 좀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각국 정부가 항공산업을 겨냥하면서 대규모 자금 수혈에 나섰지만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정부 자금 수혈이 닿기도 전에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들의 이런 신용 등급까지 하락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럽 항공사들 신용 등급을 잇따라 좀 하향 조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저가 항공사 이지제트 신용 등급은 BA2, 그리고 독일의 기관 항공사로 유럽 항공사 여러 곳을 거느리고 있는 루프트 한자 신용 등급 BA1으로 떨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이나 또 모기업인 IAG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지금 하강에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정부의 자금 수혈이 닿기도 전에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들의 신용 등급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특이 등급까지도 낮춰진다면 큰 문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항공사 구제에 나서야 된다는 부분은 각국의 정부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오늘 항공업종이 대부분 이제 신저가를 지금 쓰고 있는데, 특히 대한항공, 또 우리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지만은 1분기 때 1분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때 대규모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우려감은 점점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2월 무역 수지가 흑자가 크게 났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인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우선 일본의 경제지표 발표했는데, 일본이 4개월 만에 역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흑자를 본 것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한국과 교역 내용에는 본다면 불매운동 여파가 반영됐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 재무상은 2월에 무역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수출이 1% 줄고 수입은 14% 줄면서 총 1조 1,098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7,800억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5개월째, 수입은 10개월째 줄고 있고요. 무역 흑자를 본 것은 4개월 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역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교역 내용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달에 일본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0.4% 감소했지만 수입은 무려 절반가량 47%까지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최대치인 4,627억엔의 흑자를 좀 봤는데, 앞서 한 달에 일본은 대중국 무역에서 8,385억 3,400만엔 적자를 좀 본 바 있는데, 우선 이걸 종합한다면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월 말부터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난달에 중국은 춘절에 연장하고 기업들 활동이 거의 멈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어떤 중국 쪽에서 수출과 또 일본에서의 수입은 전면적으로 이제 크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한국과의 교역을 본다고 한다면 일본은 1,524억
많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같은 달은 0.1% 감소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이어진 이 불매운동의 결과가 반영되긴 했지만 올해는 설 연휴가 작년과 달리 1월에 있으면서 통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음식료 수출은 38.2%, 자동차가 65.3% 감소했는데 반도체 제조 장치는 61.5% 급증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작년에 불황을 좀 겪었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와의 어떤 교육이 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산업별로 항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이제 한 6% 다우가 빠지고 이런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또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익숙해지고 있는 게 참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연준 제로금리 했고요. QE 하면서 CP,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어음 매입한다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돈 푼다고 하는데 1조 달러 규모죠. 대책 엄청 쏟아내고 있는데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됐던 항공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이 급여 지불을 위해서 은행의 대출 범위 안에서 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은행은 갑작스러운 대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단기 채권 시장에서 기업 발행, 어음이죠. CP 발행을 크게 늘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CP의 주요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MMF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위험이 고조가 되면서 CP를 지금 사지 않고 오히려 대파는 형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금까지도 위험으로 인식하면서 내다 팔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리먼 쇼크를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식만 위험 자산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로 해서 비껴나가면은 위험에서는 헤쳐나올 수 있어 봤는데 리먼 쇼크 때는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까지도 모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또 변동성 확대까지도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회사채나 기업 어음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자를 찾지 못해서 매수가 좀 실종당 상태입니다. CP발 신용 경색이 주가 하락이라는 역회전을 이렇게 일어났던 건데요. 17일 날에는 연준이 이제 시장에 직접 나서서 CP를 구입하겠다는 구조 설립까지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1조 달러라는 규모가 평상시에는 엄청난 규모지만 미국 기업의 부채 규모 16조 달러 정도를 고려한다면은 민간 기업이 대출 회수해 놨으면은 전혀 역부족하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도 금리 급등은 제동을 걸 수는 있겠지만 곧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추세를 바뀐다든지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신용 경색의 주범은 누구냐고 색출하라 그러면은 연준, 백악관, 월가가 만들어낸 인재인데요. 10년에 넘는 장기 하락, 여기에 주가 상승에 자만심이 고취됐던 거죠. 보고 싶어하던 골디락스 경제 지표만 믿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심각성조차도 의심하지 않았던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번 사태는 한두 달 내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분기 단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되고 조금 더 장기화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저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조 달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기부양책인데 어떻게 구원투수 역할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경기 부양 대책을 3차례 발표했는데요. 제1탄은 3월 6일이죠.
백신 개발에 8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밝혔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진단검사 무료라든지 유급 휴가, 여기에 이제 오늘 경기 대책 3탄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미국 가정에 총 5천억 달러를 2회에 걸쳐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초안인데요. 의회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안대로 통과된다면 4월과 5월에 걸쳐서 2,500억 달러씩 지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생활비가 보통 1,0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4인 성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2달치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60%의 미국인들이 지갑에 400달러 미만만 보유하기 때문에 당장 소비 진작 효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외에도 기업 지원 대책도 나타났습니다. 항공이나 호텔, 요식업처럼 직접 피해를 입는 유동성을 겪고 있는 대기업에 2천억 달러를 지원해주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3천억 달러의 특별융자, 그리고 1천억 달러의 유급 경과, 그리고 무료 진단 검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2008년이었죠. 금융위기 직후에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이 7천억 달러였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대책이 7,800억 달러인 걸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제 3차 부양책 발표에도 미국 CP 시장이 금융 경색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 자동차 상계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75선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금융시장은 셀링 클라이막스, 위험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미국도 현금 푼다고 하고요. 일본도 지금 현금 푼다고 합니다. 지금 긴급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현금 푸는 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16일 날이었죠. G7 국가 정상들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화상회담을 열었는데요. 고용과 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융, 재정 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각국이 하나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ECB가 1,030조, 그러니까 750유로 규모의 자산 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이탈리아 국채와 관련해서는 지금 모라토리움 선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로 하기로 했고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CP 시장에 직접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30조엔의 비상 경제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현금 지급이 되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현금 선호 국가가 일본입니다. 직접 현금을 손에 쥐어주기 위한 방법인데요. 관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급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감세까지 포함시키는 칵테일 기법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개인 금융 자산이 1,903조 엔 정도 되고요. 장목성이 현금이 50조 엔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또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풀린 자금들이 현금으로 지급돼서 들어가면 저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권 형태로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에서는 치매를 앓다가 장롱이나 책상 서랍, 부엌 천장, 침대, 냉장고에서 사라진 돈이나 귀금속이 100조 원 이상이다 보니까 이번에 돈을 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9.11 테러라든지 리먼 쇼크를 극복했던 인류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지금 떨고 있는데요. 지금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관광이나 외식, 엔터테인먼트, 소매 유통, 건설업인데요.
3분기까지 코로나 충격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기업의 폐업이라든지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기가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또한 뭐 쪽집게식으로 선택적으로 지어줄지 또 보편적으로 지어줄지 이 부분도 뭐 이념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를 가릴 때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신속하고도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대량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정책이 가장 좋은데요. 아무래도 사례를 들면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병원에 실려왔는데 여기에서 총탄을 빼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당장 그 혈액과 링거를 주입하고 몸에 알코올을 주입을 하면서 소독을 시키고 그리고 폐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후부터 핀셋으로부터 총알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차 추경을 다 쓰면 2차 추경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정부는 뭐 32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없다 보니까 이 안들이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서둘러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지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축통화국에 준하는 엔화를 가지고 있고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오랫동안 했고요. 양적 완화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저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비슷한 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고령화는 지금 심각한 상태고요. 또 국가 부채는 1,100조 엔 정도가 됩니다. 또한 그 산업 구조도 현재 뭐 계속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경쟁력까지 악화되고 있는데요. 뭐 문제는 싱크탱크인 일본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60년 정도가 되면은 일본의 인구는 18% 감소한 1억 명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해서 2060년까지는 인구가 한 22% 늘어난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 인도, 영국, 독일 뭐 이런 순위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젊은 인구 연령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 고령화로 상당히 어려움을 써하는데 30대 인구라는 거죠. 또 역동적인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가파와 같이 IT 기업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해외 그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 신용 경색을 회복하고 V자형 형태를 그리는 경기 회복도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앞으로 2060년까지는 한 1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중국은 이번에 그 경기 회복이 오더라도 장기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지금 경제 위기가 도래를 하면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전에 금융위기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가장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 이탈리아 그 북부 지역인데요. 예. 롬바르디 아닌 토스카나, 베네토,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민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춘절 때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 또 윈조우가 봉쇄되기 전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탈리아로 피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온통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경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패션, 물류, 산업 활동이 모두 지금 멈춰선 상태인데요. 유럽 내 최약체 국가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부 지역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현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ECB 같은 경우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이탈리아 국채뿐만 아니라 CP를 통한 매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안 했다면은 이탈리아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프랑스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네덜란드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용 경색에 빠질 뻔했다는 겁니다.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완충 자본이,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 설정이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 그 유럽 은행보다 2배 이상 많고요. 많은 은행들이 자본 장식 상태입니다. 국가 부채도 일본 다음으로 많은 2조 4천억 달러로서 GDP 대비해도 25%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은행들이 부채가 그 정도 되고 25% 되고 있고요. 또 경기 부양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썼기 때문에 재정 상황도 안 좋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ECB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자기 자본 규제를 좀 더 풀어준다든지 긴축 재정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시 공포감 엄청납니다. 순식간에 지금 1,400선까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 모 증권사에서 1,100선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100선은 지금 좀 양호하게 봤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쪽에서는 800선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번에 그려봐야 되는데요. 미중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후퇴기에 진입하는데요. 이런 경기 후퇴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또 코로나 쇼크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산업활동의 30% 이상이 감소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상이익은 20%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주가 수준은 1,400과 1,500선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00선은 정확하게 이번 고점 대비 2분의 1 조정입니다. 세계 성장의 기여율인 70%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해서 G7 국가가 동시 불황,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1,100선이 되는 거고요. 또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버블 현상 속에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최악의 경우에 한해서만 1,100선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의 실적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로 보면은 0.7배 정도 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 낮습니다. 기업 청산 가치를 1을 하회했다는 것은 극단적인 신용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형상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잉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빅스 지수가 75선을 오르내렸을 경우에는 펀드 환매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주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경우에 장기 투자라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 쇼크가 진정이 됐다고 하면은 한국 주식과 관련해서 재매수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신용 지금 등급 하향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제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초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달러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인데요. 달러 수요로 인해서 조달 비용도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들 같은 경우는 신용부도 스와프인데요. 프리미엄이 무려 50일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127%나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AA 국가인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하고 밑에 단계에 있는 아일랜드라든지 이스라엘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금융이나 경제 위기는 선진국, 신흥국도 가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많이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용
과 관련된 부도 스와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용 경색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기, 또 한국 경제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신용 경색이 더 심해지고요. 환율 방어를 하지 않고 달러 부채라든지 실질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나가기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위기의 신호음들이 잡힐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들을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재경부에서도 이제 꺼내 들은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빨리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해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계 쪽에서도 계속 정부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 내잖아요. 의무 휴업 한시적 제외 탄력 근로제 확대 이런 안을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완화에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규제 완화는 상당히 필요한데요.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된 거를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 기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라든지 아마존이 이번 위기에 10만 명을 고용했듯이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 진입을 좀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규제 해제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볼 때 그동안에 금기 시대에 왔죠. 화폐의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인 화폐 가치는 그대로 놔두고요. 액면가만 100분의 1 그리고 10분의 1로 낮췄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커지기 때문에 돈이 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지폐를 플라스틱 화폐로 바꾸는 폴리머 지폐를 발행을 한다면은 신권이 나오면 아무래도 국권을 사용이 좀 빨리 하려는 심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화폐 교환 과정에서 탈세 목적의 돈도 포착하기도 쉽고요.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발표하고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금융 자산들을 소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매년 1%씩 과세한다고 하면은 세금으로 예금을 조금씩 환수해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런 최악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해보는 게 정책 당국자들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상황이 역대급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시장 계속 이래 오긴 했는데 오늘 시장 지금 코스닥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낙폭을 8.41%대까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현명한 방향성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 이천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닥이 최근 1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 10% 이상의 하락이 아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흐름을 조금 더 좋지 않게 만들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에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세계 증시나 세계 경제보다 언제나 미국의 증시나 미국의 경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낸 것, 그거 자체는 물론 축복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든 나스닥이든 당일 발표가 있었던 당일에는 5%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이렇게 자신들의 경제와 증시를 살리기 위해 내어놓은 경기 부양책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과 같은 신흥국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들의 투자에 따른 수익 5%가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투자 대상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든 투자를 해서 원하는 수익을 얻으면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월등히 강하게 내어놓은 미국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 보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 이러한 뚜렷한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환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환율이 조금 전 기준으로 1290원입니다. 오늘 장중 1300원 수준까지 갔는데, 기존에는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이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환율은 그래도 지수 자체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명확하게 외국인들도 이제 자신들의 원화를 달러로 교환을 하고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어제부터 본격화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국내 증시의 반등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풀옵션 매도 또한 뚜렷하게 나오는 것, 단순하게 풀옵션 매도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풀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선물이든 선물이든 강하게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나올 뜻하지 않은 호재거리에 따른 지수 상승을 위한 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옵션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것,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는 하락할 거예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어렵긴 한데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현금 뭐 비중 높이고 잘 쥐고 있어라 이런 얘기는 다들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주위만 보더라도 거의 대다수가 100% 이미 투자가 된 상황이고,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죠. 그런데 시장은 언젠간 올라올 거라고 봐요. 버티는 게 역시나 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신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는 배우셔야 됩니다. 투자 대상으로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추후에 언젠가는 이런 시장을 또다시 맞이하게 될 건데, 그때는 ETF 인버스라든지 또 기타 달러든 근이든 지수의 움직임과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파생 상품 또한 매우 좋은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비록 나는 큰 손실이 났지만 다음번에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는 대체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하락장 속 바닥권 확인. 사실 오늘 시장에서 뭐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들 나왔는데 바닥은 다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바닥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끝도 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공포를 이기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대응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오늘은 조금 그래서 시장은 조금 떨어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닥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결국 이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시점이 바닥일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함께 역사적인 사례를 좀 비교해 가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전 세계 글로벌한 정시가 1929년 대공황을 겪고 난 이후에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총 13번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하락인데 이 13번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회복하는데 한 2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평균 하락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21개월에 40%인데 이 안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년, 4년 정도 흘러간 경우도 있고 4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마감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어디에 역사적으로 좀 유사한가라는 부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번의 하락의 바닥을 잡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PER이 미국 지수 기준으로 한 10배를 조금 넘는 경우, 물론 한 13배 정도에서도 바닥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10배 내외 정도가 평균적으로 바닥을 잡을 때 나온 PER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급락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한 13, 4배 정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년 이상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PER이 13,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지수를 비교할 때는 S&P 500 지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미국 지수를 가장 보편적으로 대변합니다. 이 S&P 500 지수에 대비해서 보면 한 2,000선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S&P 지수가 한 2,400 정도에 걸쳐 있으니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 조정이 더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해 보는 거기 때문에 20%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인데 사실 요즘에 뭐 10%를 아주 우습게 하루에 하락하기 때문에 2, 3일 정도면 솔직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나오기를 우리가 기원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정도의 이제 그림을 좀 큰 그림을 머릿속에 조금은 넣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이 장을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13번의 하락 중에서 과연 이번의 하락은 어느 쪽에 가깝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깊었던 경우는 기간도 길고 깊었던 경우는 급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보면 조근조근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먼데이 같이 하루에 22% 정도 빠지는 초급락의 장이 오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4개월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사실 이번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역사적인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하락 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 평균치로 구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급락을 했을 경우는 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평균 한 4개월 정도 기간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단기간에 급락이기 때문에 이 4개월보다도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 후퇴 부분을 유동성장과 같이 생각을 하면 큰 폭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은 지난 13번의 하락을 가지고 평균치를 구했을 때 나오는 모델은 평균 기간이 4개월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간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바닥권은 이렇게 잡으신다면 지금 현재 아마도 이 4개월 미만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반응 좀 보시면은 결국 이제 유럽과 미국도 중국과 우리의 선례를 따라서 어느 정도 통제된 시점이 올 건데 그 부분을 계산해서 본다면 4개월 미만이라는 부분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통계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관련 섹터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어떤 섹터가 좀 그래도 좀 볼만합니까? 네, 계속해서 제가 이제 두 섹터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섹터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오히려 주도 섹터들이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 섹터들이 하락폭이 더 크지만 결국 반등도 주도 섹터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부분을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대거 쏟아지면서 관심 있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항상 1, 2번이 IT 섹터와 바이오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우리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IT 섹터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지만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되면 또 정책적으로 IT 섹터에 대해서 이번에 나간 물량 이상으로 또 정책적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그게 외국인의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승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살 거 왜 그렇게 팔았냐라는 부분을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그런 패턴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IT 섹터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어렵지만 집중해서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